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난 처녀와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설씨 내외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설씨 내외는 자식이 없어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이었지요. 두 내외는 날마다 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답니다. 마침내 설씨 부인은 늙음하게야 아기를 배웠는데 달이 차서 낳으니 딸이었지요. 딸이라도 자식을 기다리던 늙은 부부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설씨 부인은 산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남자가 혼자서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설노인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딸아이는 곱게 자라주었답니다. 자라면서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행실이 단정하고 아버지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누구나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비록 가난하여 좋은 옷을 입지는 못하였지만 그 청초하고 맑은 맵시와 슬기로운 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였답니다. 늙은 아버지는 몸이 쇠약하여 자리에 누워있는 날이 더욱 많았으나 효성스러운 딸에게 의지하여 위로를 받았으며 그날을 살아갔답니다. 딸 또한 꽃같이 예쁜 나이에 시집갈 생각도 않고 오직 늙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었지요. 그러나 설처녀의 집에는 큰 걱정이 닥치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처녀의 아버지가 국경을 지키는 당번이 되어 3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설 처녀는 늙은 아버지를 멀리 보내야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함께 모시고 가서 시중을 들 수도 없어서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였지요. 이때 조금 떨어진 마을에 사는 청년 가시리가 찾아왔습니다. 가시리도 집은 가난하였으나 정직하고 의리 있는 용감한 청년이었지요. 젊고 씩씩한 가실 청년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대신하여 국경 경비의 어려운 임무를 맡겠다는 말에 설처녀는 감격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해준다면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방으로 달려가 걱정에 쌓인 아버지께 그 사연을 이야기한 후 가시를 아버지의 방으로 안내를 하였답니다. 설노인은 가실에게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내 들으니 국경으로 가서 복무하겠다고 하니 그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구려. 큰 은혜를 입게 되었소. 만약에 그대가 승낙만 한다면 나의 딸을 그대에게 맡기고 싶은데 아내로 맞아줄 수가 있겠소? 가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바라고 바라던 이야기였습니다.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여 일어서 절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답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저에게는 다시 없는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가실은 설노인 앞을 물러나와 설처녀에게 아버지의 승낙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빨리 혼인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설처녀는 이렇게 간청을 하였지요. 혼인이란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온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낭에게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으니 군대의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서서히 좋은 날을 받아 모든 절차를 갖추어 식을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이 약속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가실도 설처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어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때 설처녀는 가슴에 지니고 있던 거울을 꺼내 두 쪽으로 쪼개었답니다. 그리고 그 한쪽을 가실에게 주면서 말하였지요. 이것은 믿음표로 드리는 것이오니 몸에 지니고 계십시오. 이 두 조각의 거울이 하나로 합칠 날을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실은 감격하여 거울 조각을 받아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며칠 후 가실은 국경으로 떠나는 길에 살찐말 한 피를 끄고 설처녀에게 들렀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순하고 힘센 좋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떠난 다음에는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낭자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말 고삐를 설처녀의 손에 넘겨주었답니다. 설처녀는 낭이 아끼던 좋은 말을 정성껏 돌보겠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말고삐를 받았지요. 가실은 사랑하는 설처녀와 이별을 한 다음 길을 떠나 국경 경비대에 들어갔답니다. 국경 경비의 일을 충실히 해가는 동안 세월은 흘러 어느덧 제대 날이 가까워졌답니다. 가실은 설처녀와 만나고 싶은 생각에 하루가 몇 년이나 되는 듯 조급하게 기다려졌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대 날이 되었지요. 그러나 나라에서는 가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아마 다른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 교대할 사람들이 모두 일선으로 출정하고 없었던 모양이지요. 가실은 할 수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제대 명령이 내리기만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명령은 내리지 않고 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시리가 고향을 떠난 지 6년이 되었지요. 한편 설노인은 딸을 불러놓고 말을 했답니다. 가시리가 떠난 지 6년이나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더 기다려 무얼 하느냐. 약속한 기한보다 3년 동안이나 더 기다렸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야. 이러한 아버지의 권유에 설처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씀을 드렸답니다. 아버님께서는 처음 저와 가실랑이 약혼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승낙하셨습니까? 아버님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고마움과 미더움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가실랑은 저하고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며 국경에서 무기를 놓을 사이도 없이 지키고 있을 것이에요.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실랑과의 약속은 저버릴 수 없으니 그러한 말씀은 두 번 다시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설노인은 이미 나이 90이 되었으므로 몇 년 전 가실이 고맙던 생각은 흐려지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나이가 너무 많아져 시집을 못 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하다가 딸도 모르게 마을 청년과 새로 약혼을 해놓고 잔칫날까지 정해버렸답니다. 정해놓은 잔칫날이 다가오자 신랑과 신부 집에서는 옷과 음식을 장만하느라 야단 법석이 났지요. 이 일을 눈치챈 설처녀는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가실이 있는 국경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친척들에게 발각이 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답니다. 설처녀는 기가 막혔지요. 시집을 가자니 고마운 인연으로 약혼한 가신랑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시집을 가지 않자니 늙으신 아버지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 같았답니다. 설처녀는 고민을 이기지 못하여 외양간으로 갔지요. 외양간에는
가실이 두고 간 말이 있었답니다. 6년 전 가실랑이 따뜻한 손으로 넘겨주던 그 말고삐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가실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신의를 지키려니 불효가 되어야 하겠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니 의리를 저버려야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한 청년이 외양간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낭자, 내가 왔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어 눈은 깊이 패여 보였고 볼은 움푹 들어갔으며 옷은 남루하여 험상궂게 보였지요. 나는 낭자와 약혼한 가실입니다. 3년을 기약하고 떠났으나 나라에서 교대해 주지 않아 지금까지 국경 경비를 하다가 며칠 전에야 풀려 지금에야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낭자를 그리워하고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참고 견디었는지 모릅니다. 마을 근처에 다다르고 낭자가 오늘 다른 사람과 결혼하신다는 말을 듣고 줄곧 뛰어서 지금 막 도착하였습니다. 가실은 아직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답니다. 설처녀가 놀라 그를 바라보니 그 얼굴은 땀과 눈물과 먼지로 무척 조체하였으나 그는 분명 꿈에도 잊지 못하던 가실이었지요. 설처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표했답니다. 이 일이 집안에 알려지자 집안 사람들과 설노인은 당황하여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얼굴이 마르고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가실을 보고 말하였지요. 가실은 젊고 씩씩한 잘생긴 청년이었지. 너와 같이 말라빠진 사나이가 아니었다. 만일 네가 정말 6년 전 설처녀와 약혼한 가실이라면 그 증거를 내놓아라. 그러자 가실은 주머니에서 깨어진 거울 조각을 내놓았지요. 이때 설처녀가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거울의 반 조각을 꺼내어 맞추어 보니 두 조각이 꼭 맞아서 하나의 동그란 거울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감격하여 두 손을 맞잡고 소리내어 우니 보는 사람들도 모두 옷고름을 올려 눈물을 닦았답니다. 설처녀와 결혼하기로 정해졌던 청년도 옛 약혼자가 왔으니 저는 물러갑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조용히 뒤돌아갔답니다. 가실과 설처녀는 날을 받아 모든 사람들의 축하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루었지요. 형제의 권력 다툼. 고려 제19대 임금이었던 명종은 무신 정중부의 난으로 즉위하게 되었으나 의지가 나약하고 성격이 소심하여 재위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위엄을 세우지 못하고 언제나 신하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헛낱 허수아비 왕에 불과하였답니다. 그 당시 고려는 문신보다 무신들이 나라의 정사를 좌지우지하였지요. 무력한 임금은 권력을 잡고 있는 무신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를 못했고 무신들은 힘없는 임금과 조정을 농락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런 무신들 중 이의민 일가의 횡포가 가장 심했는데 이 의민을 비롯하여 그의 세 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은 물론 출중한 미색이라면 처녀든 여염집 아낙네든 가리지 않고 제 욕심을 채웠는데 둘째 아들은 명종의 후궁까지도 탐을 내었지요. 그런데도 나약하기 그지없는 명종은 그 일을 알고서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임금의 힘이 무력하다 보니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었고 그로 인해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민심이 흉흉해졌답니다. 그러던 중 녹사벼슬에 있던 최충수와 이의민 아들 이지영이 사소한 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지요. 분을 참지 못한 최충수는 형인 최충원을 찾아가 이의민 일가를 칠 계략을 세웠답니다. 마침내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는 이의민 일가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하였지요. 그리고 무력한 명종을 보위에서 몰아내고 평양궁을 왕위에 앉혔는데 이가 바로 신종이랍니다. 이로부터 세가의 판도는 최씨 일가의 세도 아래 놓이게 되었답니다. 흔히 그렇듯 권력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법이지요.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는 권력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권력의 포로가 되어버렸답니다. 최충수는 이미 혼인을 한 태자비를 패하고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올려 훗날 태자가 보위를 이어받았을 때 자신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계책하였답니다. 최충수는 신종을 아련하고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거론하며 은근히 압력을 가했지요. 신종은 최충수의 음모를 눈치챘지만 막강한 그의 힘을 당할 방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태자비를 패하고 대궐 밖으로 내보냈답니다. 최충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딸을 태자와 혼인시키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최충원은 크게 놀라 부랴부랴 동생 최충수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최충수는 형이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터였기에 침착하게 형님을 맞아들이고 술상을 차려오라고 명하였지요. 두 형제는 아무런 말 없이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하게 취해버렸답니다.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최충원이 동생에게 먼저 말문을 열었지요. 네 딸을 태자비로 들여보낸다는 말이 사실이냐? 형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폐하의 명이 워낙 지엄한 까닭에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는 동생을 향해 최충원이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여 말을 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폐하의 명이라니. 나는 폐하께서 그런 명을 내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우리 형제가 지금 이만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연유를 잊은 것이야. 극악무도한 이의민 일가로부터 왕실을 지키고 땅바닥까지 추락한 왕실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지. 형의 말에 최충수는 잠자코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멀어 왕실을 일에 참견하려 드는 것이야. 그러고도 네 목숨이 온전할 줄 아느냐? 최충원의 꾸지람에 최충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답니다. 네가 형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네 뜻대로 하겠다면 나도 더는 너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야. 최충원의 말에 최충수는 점차 자신의 행동이 무례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네가 너의 잘못을 알았다니 이제 된 것이야. 날이 밝는 대로 폐하를 아련하고 용서를 빌거라. 알겠느냐? 최충원은 동생의 잔에 술을 가득 따라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밤이 으슥하도록 술잔을 주고받던 최충원이 돌아간 후 최충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 것인지 최충원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긴 최충수에게 또다시 권력의 달콤한 유혹이 밀려들었지요.
따지자면 형님 또한 나와는 경쟁자인 셈이지. 권자의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일 뿐. 내가 동생이라고 해서 형님에게 그 자리를 내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최충수의 마음은 영욕에 대한 갈망으로 교만과 방자함이 불꽃처럼 이글거렸답니다. 다음날 최충수는 형과 약속을 까맣게 잊고 오히려 딸의 혼수 준비가 늦는다고 하인들을 닥달하였답니다. 동생인 최충수가 여전히 딸을 태자비로 들여보내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는 말을 들은 최충원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최충원은 외조카인 박진재를 비롯한 신복들을 은밀히 자신의 집으로 불렀답니다. 나는 충수의 방향무인한 짓거리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소. 그래서 진려가 태자비가 되는 것을 막으려 하오. 어찌 생각하시오? 최충원의 말에 부하들은 모두 인상만 쓰고 있을 뿐 별반 말이 없었답니다. 그들 역시 최충수의 힘이 최충원에 버금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잠시 후 외조카인 박진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에 다른 부하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충원은 진려가 태자비로 입궐하기로 한 전날을 거사일로 삼고 부하들을 시켜 군사를 모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군사 1000여 명을 이끌고 최충원은 직접 선두에 나서 대궐로 향하였지요. 군사들을 이끌고 온 최충원을 보고 신종은 깜짝 놀랐답니다. 최충원은 신종을 아련하고 동생인 최충수가 역모르게 한다고 아랜 뒤 군사들로 하여금 대궐을 철통같이 수비할 것을 지시하였지요. 최충원이 군사들을 이끌고 대궐로 간 사실은 최충수에게도 알려졌답니다. 내일이면 딸을 태자비에 앉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던 최충수는 무릎을 치며 탄식을 하였지요. 내가 정녕 잘못 생각한 것인가? 이렇게 있다가는 역모를 꾸몄다는 죄명으로 죽을 것이요. 칼을 들고 대항을 한다면 형제지간에 피를 흘릴 것이 아닌가? 최충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지간의 고륙 상쟁만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대궐에 입궐하여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나 신복인 박정부와 오숙을 비롯한 여러 부하들이 최충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끝까지 싸우자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부하들의 만류가 완곡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미 모든 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지요. 최충수는 부하들을 시켜 군사들을 모았지만 재빠르게 사태를 파악한 군사들 중 태반이 어디론가 도망을 치고 말았답니다. 새벽녘이 되자 최충수는 남아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대궐로 향하였지요. 그러나 대궐에 이르기도 전에 수적으로 위에 있던 최충원의 부하들에 의해 대열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답니다. 최충수는 훗날을 기약하며 신복들을 이끌고 송도를 벗어나 도망길에 올랐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최충원의 군사들에 의해 무참하게 목이 잘렸답니다. 최충원은 잘려진 동생의 목을 보고 비탄에 잠겼지요. 죽이지 않아도 될 것을 어찌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단 말인가? 최충원은 동생의 주검 앞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최충원 역시 권력에 집착하여 나중에 외조카인 박진재의 세력이 커지자 그를 양다리의 힘줄을 잘라낸 채 멀리 귀양을 보냈으며 신복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세력을 키우려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 못 보는 사람과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앞을 못 보았지만 나는 새의 소리만 듣고도 새를 잘 잡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신통이라고 불렀지요. 재물이 있는 양반 집에서는 이 놀라운 재주를 보려고 앞다투어 돈을 내고 신통이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신통이는 300냥이나 되는 돈을 모으게 되었지요. 내 돈이 잘 있나 세어보아야지. 차곡차곡 모아 나도 착한 처녀를 만나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잘 살아보았으면. 앞 못 보는 신통이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늘 돈괴를 꺼내 기쁜 마음으로 세어보곤 하였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다. 그걸 보고 넌지시 말을 했답니다. 자네 그동안 알뜰하게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나 보군.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요즘에 도둑이 방 안에 들어와서 자물통까지 비틀고 돈을 가져간다네. 어휴, 자네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군. 고맙네. 친구가 돌아가자 앞 못 보는 신통이는 여기저기 돈을 숨겨둘 곳을 찾아보았답니다. 가만히 있자. 이 돈을 어디에다 숨겨두지? 옳지. 땅 속에 묻어두면 제 아무리 도둑이라도 찾아내질 못하겠지. 신통이는 항아리에 돈 300냥을 넣어 뒤뜰 땅 속에 잘 묻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친구가 담 너머로 살짝 보고는 다음날 아침 신통이를 찾아왔답니다. 이 사람아, 자네도 이제 나이가 꽉 찼으니 장가를 가야지. 내가 이웃 마을의 중매쟁이에게 자네 얘기를 해두었으니 어서 찾아가 보게. 친구는 신통이를 내보낸 뒤 몰래 뒤뜰로가 땅속에 묻혀있던 항아리를 꺼냈답니다. 이 돈이면 몇 년 동안은 실컷 놀고 먹을 수 있겠는걸? 친구는 항아리에 돌멩이를 가득 넣어두고 좋아라 하며 돈을 꺼내어 갔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신통이는 여느 때처럼 항아리를 열어보았지요. 내 돈이 잘 있나? 아니, 이럴 수가. 돈이 없어졌잖아. 신통이는 기가 막혀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첫 닭이 울자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났지요. 아무래도 옆집 친구가 의심스럽단 말이지. 내 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돈을 찾지? 신통이는 침착하게 이국리 저국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훤히 밝아오자 옆집을 찾아갔답니다.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어서 오게. 사실은 어제 중매쟁이를 찾아간 일이 잘 될 것 같네. 이제야 나도 장가를 가게 될 모양이야. 그거 참 잘 되었네 그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네. 아니, 무슨 걱정인가? 실은 내가 그동안 장가갈 미천으로 돈 600냥을 모아두었네. 300냥은 돈괴 속에 넣고 튼튼한 자물통으로 잠가 두었고 나머지 300냥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지. 친구는 나머지 300냥이 더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그런데 내가 장가간다는 소문이 나면 돈이 많은 줄 알고 도둑이라도 될까봐 큰 걱정이네. 그러니 자네 생각엔 이 돈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 것 같나? 친구는 세상에 이런 얼뜨기가 다 있나 생각하며 은근슬쩍 말을 했답니다. 내 생각에는 방 안에 두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네. 그럼 오늘 밤엔 돈을 다시 잘 세워놓고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숨겨둬야겠군. 그날 밤 친구는 훔쳐갔던 300냥을 들고 와
몰래 항아리 속에 갖다 놓았답니다. 잘하면 하루 만에 300냥을 더 벌게 생겼군. 훔친 300냥을 다시 제자리에 묻어두면 저 미련한 녀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돈도 여기 묻겠지. 친구가 돌아가자 신통이는 항아리에서 돈을 꺼내고 대신 돌멩이를 가득 채워 놓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는 신통이의 집이 빈 것을 알고 몰래 땅을 파보았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지? 온통 돌멩이뿐이잖아. 그때 신통이가 나타나자 친구는 기절초풍을 하였지요. 자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겐가? 이놈이 너는 두 눈을 가졌으면서 앞 못 보는 나보다 더 앞을 못 보는구나. 그래, 내가 니놈에게 또 당할 줄 알았더냐? 친구간에 이런 몹쓸 짓을 하다니. 니놈이 돈에 두 눈이 다 멀어 사람이 할 짓인지 짐승이 할 짓인지도 분간도 못하는구나. 어디 내 몽둥이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자 친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 집으로 달아났답니다. 그 후 이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친구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앞 못 보는 신통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처녀에게 장가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팔이 솟아난 산. 신라 원광 법사는 젊어서 중이 되어 불법을 공부하였지요.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삼기산 골짜기에 막을 짓고 날마다 열심히 불경을 외웠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원광이 공부하고 있던 근처에 또 한 사람의 중이 와서 절을 짓고 불도를 닦기 시작했답니다. 그 중은 성질이 사납고 조술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게을리하였지요. 어느 날 밤 원광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불경을 외고 있는데 큰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답니다. 잘하십니다. 젊은 스님은 부처님의 법대로 바르게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세상에는 불경을 공부하는 중들이 많지만 젊은 스님처럼 착실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참뜻을 알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원광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을 열고 내다보았으나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이 하늘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지요. 지금 이웃에 있는 중을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치려 하지 아니하고 조술만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공부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조술을 외울 때마다 일어나는 소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요한 마음을 흔들어 시끄럽게 할 뿐이므로 세상을 위하여 해로운 행동인 것이지요. 나는 계속해서 그곳을 지나다녀야 하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중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젊은 스님께서는 제가 살생하는 죄를 짓지 않게 그 중에게 말해 주십시오. 큰 목소리는 이렇게 울리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원광은 그 중을 찾아가서 지난밤의 일을 자세하게 전해주었지요. 내가 어젯밤 공중에서 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요. 원광의 말을 듣고 있던 중은 화를 내면서 도리어 원광을 크게 핀잔하였답니다. 돌을 닦는 사람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중이 될 자격도 없으니 공부 같은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런데 그날 밤 또 그 큰 목소리가 나타나 물었지요.
젊은 스님, 어저께 제가 부탁한 말을 이웃에 있는 중이 듣고 무어라 대답합니까? 원광은 제대로 말하면 큰 목소리가 성을 낼 것을 염려하여 거짓말을 하였답니다. 아직 가서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찾아가서 자세히 말한다면 어찌 감히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미 지난 아침 그가 대답하는 것을 다 듣고 왔는데 어찌하여 스님은 나를 속이려 하십니까?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날 밤 자정이 되었답니다. 갑자기 우르르 쾅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뒷산 봉우리가 무너져 중이 있던 절이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 목소리는 또 원광을 찾아와서 어젯밤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요. 원광은 참으로 놀랐다고 말을 했답니다. 내 나이 3000살이 넘고 신기한 재주를 닦은 지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일쯤은 아주 작은 일인데 무얼 그렇게 놀라십니까? 스님은 불법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스님께서 지금처럼 혼자만 공부하신다면 자신의 한 몸은 이롭게 될지언정 세상 사람들을 모두 이롭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는 말을 이어 중국으로 유학을 할 것을 권하였답니다. 원광은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바다와 육지가 멀고 멀어 감히 갈 생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지요. 그러자 그 큰 목소리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고는 또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원광은 큰 목소리가 알려준 대로 용기를 내어 중국으로 떠났답니다. 원광은 중국에서 11년 동안 공부를 하였는데 불교에 통달하였을 뿐 아니라 공자님의 가르침인 유교에도 능통하였지요. 그 후 원광은 진평왕 22년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임금은 원광 스님을 공경하여 모든 국사를 원광 스님에게 맡기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도 그와 의논을 하였지요. 원광 스님은 성품이 겸손하여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였고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을 띠어 노기를 나타내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문 밖에 큰 목소리가 나타나서 머나먼 길은 잘 다녀왔느냐고 인사를 하였지요. 이에 원광 법사는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어 많이 배우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대답을 하였답니다. 큰 목소리는 다시 이렇게 간청을 하였지요. 네, 이제 법사에게 원합니다. 3000년을 살았어도 완전한 진리를 얻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는 이 불쌍한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원광 법사는 그렇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큰 목소리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청하였답니다. 그러자 큰 목소리는 내일 아침 동쪽 하늘을 보라고 하였지요. 원광 법사가 다음날 아침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큰 팔뚝 하나가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답니다. 그날 밤 큰 목소리는 또 찾아와서 원광 법사에게 자기 팔뚝을 보았느냐고 물었지요. 원광 법사가 팔뚝을 보았는데 신기하더라고 감탄을 하며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큰 목소리는 비록 이렇게 큰 몸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죽는 법이지요. 이제 내 명이 다하여 7이루면 나는 법사께서 처음 공부하시던 고개 위에 이 육신을 버리고 영혼은 떠나갈 것입니다. 법사께서 오셔서 육신을 떠난 나의 영혼이 다시는 괴로운 세상을 떠돌지 않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원광 법사가
삼기산 위에 가봤더니 검은 여우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다가 법사를 보더니 스르르 눈을 감고 죽어버렸답니다. 법사는 검은 여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경을 외고 그 시체를 묻어주었답니다. 그 후부터 삼기산은 길다란 여우의 팔뚝이 솟았던 산이라 하여 비장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본 물건. 옛날 어느 시골 사람이 한양에 가야 했답니다. 생전 처음 하는 한양 나들이에 기분이 들뜬 이 사람은 전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한양에 가면 뭘 사다 줄까? 역시 뒤척거리던 남편 때문에 잠을 설치던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얼른 눈을 떴답니다.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머리빗이 갖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오?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는 손바닥만한 게 있대요. 워낙 귀해서 시골에선 구하기가 어렵다더군요. 그래? 그럼 그 빗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이지? 빗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남편이 궁금한 듯 물었지요.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고는 하늘을 가리켰답니다. 머리빗은 꼭 저 반달같이 생겼대요. 그러니 혹 생각이 나지 않거들랑 저 달을 쳐다보고 기억해 내면 돼요. 다음 날 한양으로 간 남편은 며칠 동안 열심히 볼일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한양 구경까지 잘 마친 후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사다 달라고 부탁한 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냥 갔더라면 아내가 섭섭해 했을 텐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서 다행이구나.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를 써도 아내가 뭘 사다 달라고 했는지 좀처럼 생각이 나질 않았답니다. 남편은 잠도 못 자고 끙끙거렸지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달을 쳐다보면 기억할 수 있을 거라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남편은 얼른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답니다. 어느새 달은 꽉꽉 차서 둥근 보름달이 되어 있었지요. 저렇게 둥근 것만 사면 되겠구나. 남편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답니다. 다음날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곧 장으로 나갔지요. 그러고는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로 가 달처럼 둥근 것을 찾았답니다. 손님, 뭐 찾는 물건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시 여인네들이 사용하는 물건 중 둥글게 생긴 것이 있어? 예, 있습니다. 바로 이 거울이 그렇습니다. 가게 주인은 둥근 거울을 내어주자 남편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물을 새도 없이 계산을 하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머리빗은 사오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보란듯이 둥근 거울을 아내 앞에 턱하니 꺼내놓았답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임자가 말한 물건을 사왔으니 실컷 보구려. 아내는 남편이 내놓은 거울을 들고는 한참을 갸우뚱거렸답니다. 남편처럼 여태까지 거울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바로 들고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아내는 화들짝 놀랐답니다. 글쎄, 그 안에 달덩이 같은 색시가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 사람이 한양에 가더니 젊은 첩을 얻어왔네. 아내는 야단이 났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아내의 소리를 듣고 안방에 있던 어머니가 달려와 물었지요. 어머니, 여길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어디서 첩을 데리고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거울을 받아 들여다보았답니다. 애비는 첩을 얻으려면 젊은 것을 얻을 것이지 어디서 저런 쭈그렁 할망구를 얻어온 게야. 그때 사랑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왔답니다. 왜 이리 소란스러워? 글쎄 애비가 한양에 가더니 웬 늙은이를 하나 데려왔지 뭐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거울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10년 전 죽은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은 노인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아버님, 어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아버지는 얼른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 소란을 옆에서 멍하니 보고만 있던 남편은 도대체 식구들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버지 손에 있던 거울을 바로 들고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자기 또래의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웬 놈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것이야? 그렇게 소리치자 그 속의 남자도 뭐라고 입을 놀려댔답니다. 결국 화가 난 남편은 거울을 마당에 내팽겨쳐 버렸지요. 거울은 곧 쨍그랑하고 깨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괴상한 짐승.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는 괴상한 짐승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송도는 고려의 서울이므로 고려가 망할 무렵 불가사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 마을에 어떤 과부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부 앞에 벌레 같은 것이 기어오더랍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이상한 벌레여서 과부는 풀잎을 뜯어다가 주워 보았지요. 그러나 그 벌레가 풀잎은 먹지 않기에 나뭇잎을 뜯어다가 주워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뭇잎도 먹지 않았지요. 다시 과일을 따다가 주워 보았지만 그것도 먹질 않고 밥을 주워 보아도 먹지 않았답니다. 고기를 주고 생선을 주워 보고 했지만 도무지 먹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과부는 먹을 것을 더 찾아보기를 그만두고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바늘 하나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이 바늘이 굴러 그 벌레 앞으로 가자 벌레는 바늘을 냉큼 집어먹었답니다. 과부는 이것을 보고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고 또 바늘 하나를 주워 보았지요. 그랬더니 이 벌레는 그 바늘을 냉큼 받아먹었답니다. 벌레가 이렇게 바늘을 받아먹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못을 하나 주워 보았지요. 벌레는 그 못도 냉큼 집어삼켰답니다. 이상한 벌레도 다 있구나. 열쇠를 주워 보았더니 그것도 냉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자 벌레는 몸이 점점 커졌지요. 과부는 그 벌레가 쇠붙이를 먹고 커지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가 나서 홈이며 괭이를 갖다 주어 보았답니다. 이 벌레는 그런 것들도 냉큼 받아먹고는 몸이 점점 커져 강아지만하게 되었답니다. 낮이며 식칼이며 장도 같은 것도 먹여보았답니다. 그런 것도 다 먹어버리고 커다란 개만큼 커졌답니다. 이웃 사람들도 이런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와서는 제각기 쇠붙이를 갖다 주었지요. 이 벌레는 그 쇠붙이를 주는 족족 다 받아먹고는 자꾸만 커졌답니다. 쇠붙이를 먹고 몸집이 커감에 따라 먹는 쇠붙이의 양도 늘어나 일일이 먹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이상한 벌레는 저 혼자 돌아다니며
젓가락이며 숟가락이며 대하며 눈에 보이는 쇠라는 쇠는 죄다 집어먹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적이도 빼먹고 문고리며 못도 빼먹고 솥도 먹어치웠지요. 이 과분의 집에 먹을 쇠붙이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이웃집으로 가서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었답니다. 그러고는 큰 황소만큼 커졌지요. 이상한 짐승이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는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돌게 되니 사람들은 대문을 꽉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이 벌레는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제멋대로 쇠를 다 집어먹었답니다. 머리는 호랑이 같고 몸집은 큰 곰 같았으며 네 다리는 굵은 기둥 같고 꼬리는 사자꼬리 같이 생긴 아주 험상스럽고 무서운 짐승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송도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이려고 칼로 목을 베어 보았으나 칼은 들어가지도 않고 칼날만 뭉그러지고 말았답니다.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질 않고 활을 쏘아도 화살이 튕기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불에다 넣어 녹여버리려고 숯을 산더미처럼 쌓은 다음 풀물을 수십 대 갖다 놓고는 마구 불무지를 해서 불을 세게 일궜답니다. 이것은 불 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지요. 이것이 빨갛게 달아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불무지를 멈추고 쇠꼬챙이로 탁탁 쳐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했더니 이것은 불 속에서 부스스 일어나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전히 쇠붙이를 집어먹었지요. 그러면서 가끔 똥을 찍찍 갈겼답니다. 그런데 그 똥이라는 게 불똥이라 집에 닿기만 하면 큰 불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도가 화재 때문에 거의 망하게 될 형편이었지요. 죽일 수도 없다 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송도 사람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중이 송도 거리에 나타났답니다. 이 중은 불가사리 앞에 가서 불가사리야, 내 이놈 하고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아주 양순해져 그 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중은 너 이놈 무슨 장난을 그다지도 심하게 하는 것이야. 이놈 이젠 그만 죽어봐라 하면서 짚고 있던 지팡이로 불가사리의 등을 두어 번 탁탁 쳤답니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온갖 쇠붙이로 변하였지요. 불가사리가 여태까지 송도에서 집어먹었던 모든 쇠붙이가 그대로 다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요. 자기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고 잡아 죽이려고 갖은 애를 써도 죽이지 못한 것을 이 중은 그렇게도 쉽게 없애버린 것이 이상했답니다. 그런데 중은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이 불가사리는 왜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불가사리와 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